엄마, 맞지? 떨리는 목소리가 텅 빈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10살 남자아이 박도훈이 그 자리에 무릎을 꿇은 채 울먹이고 있었어요. 엄마, 맞지? 그래도 계속 내 엄마인 거지? 아이의 두 눈에선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앞에 선 여자, 이정혜는 마치 넋이 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서 있었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어떤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이 집의 남자, 박창규가 짐을 싸들고 집을 나가버린 직후였거든요. 전부 거짓말이었어! 창규가 정혜에게 쏟아낸 분노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윤정도, 도훈도 모두 다 전부! 친자확인 검사 결과지를 구겨 던지며 떠난 그 남자. 도훈은 문틈 사이로 그 모든 걸 들어버렸어요. 자신이 아빠의 친자식이 아니라는 것. 엄마라고 믿었던 여자가 진짜 엄마가 아니었다는 것. 어렴풋이 알고 있던 진실이 이렇게 잔인하게 확인되어 버린 거예요. 엄마, 도훈은 다시 한번 불렀습니다. 이번엔 더 절박하게, 더 간절하게요. 정혜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녀는 천천히 무릎을 꿇고 앉더니 떨리는 팔로 도훈을 끌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울었어요. 빈집엔 그저 두 사람의 흐느끼는 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이 세 사람은 이렇게 비극적인 상황에 놓이게 된 걸까요? 이야기는 학창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정혜가 처음 박창규를 만났던 그때로요. 이정혜가 박창규를 처음 본 건 고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전학 온 첫날 복도에서 우연히 마주친 그 남학생은 정혜의 마음을 한순간에 사로잡아 버렸어요. 키가 크고 환하게 웃는 모습이 너무나 매력적이었거든요. 하지만 정혜는 그저 멀리서 바라만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창규는 학교에서 인기가 많았고 정혜는 그저 평범한 전학생이었으니까요. 말 한마디 제대로 걸어본 적도 없었어요. 그저 같은 학년이라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졸업 후에도 정혜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창규가 대학에 진학했다는 소식, 회사에 취직했다는 소식을 공통지인들을 통해 조금씩 들으며 그저 멀리서 응원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혜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창규가 결혼한다는 거예요. 상대는 김윤정이라는 여자였어요. 창규의 회사 동료였다고 했습니다. 정혜는 그날 밤 혼자 방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결국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었다는 걸 알고는 있었지만 막상 결혼 소식을 들으니 가슴이 너무 아팠거든요. 하지만 정혜는 창규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기로 했습니다. 그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얼마 후 창규와 윤정 사이에 아이가 태어났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아들이라고 했어요. 이름은 도훈이라고요. 정혜는 복잡한 마음으로 축하 문자를 보냈습니다. 창규는 짧게 고맙다는 답장을 보내왔고요. 그게 두 사람이 나눈 마지막 대화였어요. 정혜는 이제 정말 창규를 잊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에겐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귀여운 아들이 있으니까요. 더 이상 마음을 두는 건 미련한 짓이라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하지만 세상 일이란 게 참 알 수 없는 거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혜는 지역방송 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교통사고 소식이었는데 사망자 명단에 낯익은 이름이 있었거든요. 김윤정, 창규의 아내였습니다. 정혜는 TV 바로 앞으로 다가가서 뉴스에 집중했습니다. 정혜는 급히 공통지인에게 연락을 취했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윤정이 차를 몰고 가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대형 트럭과 정면 충돌했다는 거예요.
현장에서 즉사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 이야기였어요. 윤정이 사고 당시 다른 남자와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거예요. 창규가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서 미행을 하고 있었는데 그걸 눈치챈 윤정이 급하게 도망가다가 사고가 났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정혜는 말문이 막혔어요. 창규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지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의 배신, 그리고 그 아내의 죽음. 두 가지를 동시에 겪은 창규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을까요? 며칠 후, 정혜는 용기를 내서 창규에게 조문 문자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답장은 없었어요. 지인들을 통해 들은 이야기로는 창규가 완전히 무너졌다고 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도 넋이 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앉아만 있었다고요. 2살배기 아들 도우는 울어대는데 창규는 아이를 안아주지도 않았다고 했습니다. 정혜의 가슴이 미어졌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무너져 버렸다는 게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정혜는 결국 창규의 집 앞까지 찾아갔어요.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거든요. 초인종을 눌렀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어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간 정혜는 경악했습니다. 집안은 엉망이었어요. 거실엔 쓰레기가 쌓여 있었고 설거지는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고 있는 창규. 그 옆에서 기저귀도 제대로 갈지 못한 채 울고 있는 도훈. 정혜는 그 광경을 보고 눈물이 났어요. 이건 아니잖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이는 돌봐야 하는 거잖아요. 정혜는 그날부터 창규의 집에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집을 청소하고 밥을 해주고 도훈을 씻기고 재웠어요. 창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멍하니 있을 뿐이었습니다. 정혜는 자신에게 말했어요. 잠시만이라고 창규가 조금 회복될 때까지만 돕자고요. 하지만 세상 일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윤정에게는 정혜도 창규도 아직 모르는 더 큰 비밀이 숨겨져 있었거든요. 10년 전 김윤정에게는 정현식이라는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대학 때부터 사귄 연인이었어요. 서로 깊이 사랑했고 결혼까지 약속했던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현식은 해외 건설 현장으로 파견을 가게 됐어요. 급한 프로젝트라 최소 2년은 돌아오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출국 전날 밤 두 사람은 마지막으로 함께 했어요. 현식은 윤정에게 약속했습니다. 2년 뒤 돌아오면 바로 결혼하자고요. 윤정도 기다리겠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 후 두 사람의 운명은 어떻게 변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현식이 떠나고 한 달이 지났어요. 처음엔 매일 전화가 왔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연락은 뜸해졌습니다. 현장 일이 바빠서 전화할 시간도 없다고 했어요. 윤정은 점점 외로워졌습니다. 주말마다 혼자 보내는 시간이 너무 힘들었어요. 친구들은 다들 연인이나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데 자신만 혼자인 것 같았거든요. 그러던 중 회사 신입사원 환영회에서 박창규를 만났습니다. 창규는 현식과는 달랐어요. 항상 웃고 있었고 윤정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처음엔 그저 직장 동료로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창규가 자꾸 말을 걸어왔고 퇴근 후 커피를 마시자고 했습니다. 윤정은 거절하지 못했어요. 너무 외로웠거든요. 창규와 가까워진 지 2달쯤 지났을 무렵 윤정은 자신의 마음이 변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창규는 윤정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매일 좋은 아침이라는 문자를 보냈고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든 들어주었어요. 현식은 해외에서 여전히 연락이 뜸했어요. 한 달에 한 번 전화할까 말까 했습니다. 윤정은 생각했어요. 현식은 이제 과거고
창규가 내 미래일지도 모른다고요. 그리고 어느 날 밤 야근을 마치고 함께 술을 마신 후 두 사람은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그로부터 2주 후 윤정은 몸이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병원에 갔고 의사는 말했습니다. 임신 6주라고요. 윤정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6주 전이면 창규와 관계를 가지기 전이었거든요. 계산을 해보니 정확히 현식과 마지막으로 함께했던 날이었습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는 현식이에요. 윤정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하지? 현식에게 말해야 하나? 하지만 현식은 지금 해외에 있고 1년 반이나 더 돌아오지 못해. 그리고 창규는 최근 윤정에게 사귀자고 고백했어요. 윤정도 좋다고 대답했고요. 윤정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며칠 밤을 고민한 끝에 윤정은 결심했어요. 창규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기로요. 창규와도 관계를 가진 지 2주가 지났으니 타이밍상 창규의 아이라고 말해도 이상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윤정은 창규를 만나서 말했어요. 임신했다고, 우리 아이라고요. 창규는 깜짝 놀랐지만 곧 활짝 웃었습니다. 그리고 윤정을 꼭 안으며 말했어요. 결혼하자고, 지금 당장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가자고요. 윤정은 그렇게 창규와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현식에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두 사람은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렸어요. 갑작스러운 소식에 부모님들은 놀라셨지만 아이까지 생겼다니 축하해 주셨습니다. 윤정은 결혼 준비를 서둘렀어요. 배가 부르기 전에 빨리 결혼식을 올려야 했거든요. 4달 만에 모든 준비를 끝냈고 조촐하게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창규는 행복해 보였어요. 윤정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평생 행복하게 해주겠다고요. 윤정은 미소 지었지만 가슴 한편이 무거웠어요. 하지만 이미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었어요. 결혼 5개월 후 도훈이 태어났습니다. 건강한 사내아이였어요. 창규는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라고, 너무 사랑스럽다고요. 병원에서 신생아 혈액형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AB형이라고요. 윤정은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창규는 O형, 윤정 자신은 O형인데 AB형이 나올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간호사가 창규에게 결과를 알려주려 하자 윤정이 재빨리 말했어요. 자기가 남편한테 전하겠다고, 퇴원할 때 서류 챙기면서 얘기하겠다고요. 그리고 퇴원 날 윤정은 창규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도훈이 O형이라고요. 창규는 아무 의심 없이 믿었어요. 자신과 같은 혈액형이라며 좋아했습니다. 윤정은 혈액형 검사 결과지를 몰래 버렸어요. 육아수첩에는 직접 O형이라고 적어 넣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영원히 들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도훈이 태어나고 1년 반이 지났을 무렵 윤정은 현식에게서 문자를 받았어요. 한국으로 돌아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현식은 만나자고 했습니다. 윤정은 거절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미 결혼했고 아이도 있는 몸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현식을 보는 순간 윤정은 깨달았어요. 자신이 아직도 현식을 사랑하고 있다는 걸요. 두 사람은 다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옛 연인으로서 만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커피 한 잔 마시고 헤어지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만남은 잦아졌고 감정도 깊어졌어요. 윤정은 현식에게 도운 이야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결혼했다는 것도, 아이가 있다는 것도, 그리고 그 아이가 사실은 현식의 아이라는 것도요. 그렇게 윤정의 이중 생활이 시작됐어요. 낮에는 창규의 아내로,
도훈의 엄마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틈만 나면 현식을 만났어요. 친구 만난다고 쇼핑 간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윤정은 죄책감을 느꼈어요. 창규는 좋은 남편이었고 자신을 사랑해 주었거든요. 하지만 현식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게 바로 윤정의 파멸로 이어질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서서히 이상한 징후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윤정이 자주 외출한다고 했어요. 친구 만난다고 쇼핑 간다고요. 하지만 돌아올 때면 쇼핑백도 없고 그냥 피곤한 표정만 지어 있었습니다. 전화통화도 이상했어요. 창규가 방에 들어가면 급히 전화를 끊곤 했거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어느 날 윤정의 휴대폰에서 본 문자 메시지. 발신자 이름은 현식이었어요. 내용은 단순했지만 창규는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걸요. 창규는 회사에 반차를 내고 윤정을 미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날도 윤정은 친구를 만난다며 외출했어요. 창규는 멀찍이 떨어져서 윤정의 뒤를 밟았습니다. 윤정은 카페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젊고 잘생긴 남자였어요.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창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 표정, 그 눈빛, 윤정이 자신을 바라볼 때와는 전혀 다른 표정이었습니다. 훨씬 더 행복해 보였고 훨씬 더 사랑에 빠진 얼굴이었어요. 창규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카페를 나온 두 사람은 주차장으로 향했어요. 윤정이 운전석에 앉았고 현식이 조수석에 탔습니다. 창규도 차를 몰고 뒤를 따랐어요. 윤정의 차는 시내를 벗어나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한적한 모텔 밀집 지역이었어요. 창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경적을 울렸어요. 크게 계속해서요. 윤정은 백미러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창규의 차를 발견했어요. 윤정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윤정은 패닉 상태에 빠졌어요. 들키면 안 돼. 들키면 모든 게 끝나. 윤정은 급히 핸들을 꺾었습니다. 골목으로 좁은 길로 도망치려 했어요. 창규는 계속 따라왔습니다. 윤정의 차는 점점 속도를 높였어요. 현식이 속도를 줄이라고 소리쳤지만 윤정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빨간 신호등. 윤정은 미처 브레이크를 밟지 못했어요. 교차로로 그대로 진입했고 쾅! 대형 트럭이 윤정의 차 옆면을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창규는 급히 차를 세우고 사고 현장으로 달려갔어요. 윤정의 차는 완전히 찌그러져 있었습니다. 119에 신고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윤정과 현식, 두 사람 모두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창규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자신이 미행만 하지 않았어도, 경적을 울리지 않았어도 윤정은 죽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배신, 그리고 그 아내의 죽음. 창규의 세계는 그렇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이후 창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집에 들어박혀 나오지 않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2살배기 아들 도훈이 울어도 창규는 그저 멍하니 천장만 바라볼 뿐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이정혜가 나타났습니다. 윤정이 세상을 떠난 날 정혜는 뉴스를 통해 그 소식을 들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창규가 얼마나 힘들어할지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났어요. 장례식장에 조문을 가야 할까 고민했지만 정혜는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멀리서 창규의 안부를 걱정할 뿐이었어요. 지인들을 통해 들려오는 소식은 점점 더 안 좋아졌습니다. 창규가 완전히 무너졌다고 했어요. 회사도 그만뒀고 집에만 틀어박혀 있다고요.
그리고 가장 걱정스러운 건 2살배기 아들 도훈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한 달이 지났어요. 정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지인에게서 창규의 주소를 알아내고 용기를 내서 집을 찾아갔어요. 초인종을 눌렀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문을 두드렸지만 역시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문고리를 돌려보니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정혜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경악했습니다. 집안은 완전히 엉망이었어요. 거실엔 쓰레기가 쌓여 있었고 설거지는 싱크대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악취가 진동했어요. 침실 문을 열었을 때 정혜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창규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머리는 산발이 되어 있었고 수염도 덥수룩했습니다. 그 옆에는 기저귀도 제대로 갈지 못한 채 울고 있는 도훈이 있었어요. 창규 씨. 정혜가 조심스럽게 불렀지만 창규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저 천장을 바라볼 뿐이었어요. 정혜는 그날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아니,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이 상태로 창규와 도훈을 놔둘 수는 없었거든요. 정혜는 먼저 도훈을 안아 올렸습니다. 아이는 기저귀 발진으로 엉덩이가 짓무르고 밥도 제대로 못 먹은 듯 깡말라 있었어요. 정혜는 도훈을 씻기고 깨끗한 옷을 입혔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먹을 게 거의 없었어요. 급히 편의점에 가서 우유와 이유식을 사왔습니다. 도훈은 굶주렸던 듯 정신없이 먹어댔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정혜는 눈물이 났습니다. 이렇게 어린아이가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도훈을 재운 후 정혜는 집안 청소를 시작했어요. 쓰레기를 버리고 설거지를 하고 바닥을 닦았습니다. 새벽 3시가 되어서야 겨우 정리가 끝났어요. 창규는 그동안 단 한 번도 침대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정혜는 창규의 집에 찾아갔어요. 도훈을 돌보고 밥을 만들고 집안을 정리했습니다. 창규에게도 밥을 해서 갖다 줬지만 창규는 먹지 않았어요. 그저 멍하니 누워만 있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정혜는 결심했어요. 아예 이곳에서 지내기로요. 자신의 짐을 싸서 창규의 집 작은 방에 들였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상관없었어요. 지금 창규와 도훈에게 필요한 건 누군가의 돌봄이었고 정혜는 그 역할을 하고 싶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창규에게 조금씩 변화가 생겼어요. 여전히 침대에만 누워 있었지만 정혜가 갖다 준 밥을 조금씩 먹기 시작했습니다. 도훈은 정혜를 따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낯을 가렸지만 시간이 지나며 정혜의 품에 안기곤 했습니다. 밤에 악몽을 꾸고 울 때도 정혜가 안아주면 금방 잠들었어요. 정혜는 도훈이 너무 사랑스러웠습니다. 이 아이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그저 엄마를 잃은 불쌍한 아이일 뿐이었죠. 정혜는 도훈을 친자식처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밥을 먹이고 낮에는 함께 놀아주고 밤에는 재우며 자장가를 불러줬어요. 도훈은 정혜를 이모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정혜에게 도훈은 이미 아들 같은 존재였어요.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윤정이 세상을 떠난 지 2년이 지났어요. 창규는 여전히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집 밖으로 나가는 일도 거의 없었고 도훈을 안아주거나 웃어주는 일도 없었어요.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정혜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창규 곁에 있어 주었고 도훈을 키우며 이 집을 지켰습니다. 도훈은 이제 4살이 되었어요. 말도 제법 하고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것도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아빠인 창규와는 거의 교감이 없었어요.
도훈은 아빠가 무서운 것 같았습니다. 창규 근처에는 가지 않으려고 했거든요. 대신 정혜에게만 붙어 있었어요. 밥도 정혜가 먹여줘야 먹고 잠도 정혜가 재워줘야 잤습니다. 도훈이 6살이 되던 해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도훈이 어른들의 대화를 엿듣기 시작한 겁니다. 어느 날 정혜의 친구가 집에 놀러 왔어요. 두 사람은 거실에서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도훈은 자기 방에서 놀고 있는 줄 알았어요. 친구가 물었습니다. 정혜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냐고요. 결혼도 안 한 사이인데 남의 집에서 남의 아이를 키우는 게 맞냐고요. 정혜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창규를 사랑한다고, 그리고 도훈이도 너무 사랑스럽다고요. 친구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정혜는 도훈의 진짜 엄마가 아니잖냐고, 언젠가 창규가 회복하면 정혜를 떠날 수도 있다고요. 그 순간 방문 뒤에 서 있던 도훈의 눈이 커졌어요. 진짜 엄마가 아니다? 도훈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도훈은 어른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의도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저 궁금했거든요. 우리 엄마가 진짜 엄마가 아니라면 진짜 엄마는 어디 있는 걸까? 어느 날 정혜가 또 다른 지인과 전화 통화를 하는 걸 들었어요. 정혜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윤정 씨가 그렇게 세상을 떠나지만 않았어도 도훈이는 엄마 사랑을 받으며 자랄 수 있었을 텐데 안타깝다고요. 윤정? 도훈은 그 이름을 기억했어요. 또 다른 날 집에 온 친척 아주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윤정이가 바람만 피우지 않았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거라고. 창규가 너무 불쌍하다고요. 바람을 피웠다? 도훈은 무슨 뜻인지 정확히는 몰랐지만 뭔가 나쁜 일이었다는 건 알 수 있었어요. 조각조각 들리는 이야기들을 이어붙이며 도훈은 어렴풋이 깨달았습니다. 윤정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엄마였다는 것. 그 엄마가 나쁜 일을 해서 세상을 떠났다는 것. 그리고 정의 이모는 진짜 엄마가 아니라는 것. 도훈은 무서웠어요. 만약 자신이 이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걸 티내면 어떻게 될까? 정의 이모가 자신을 버리는 건 아닐까? 도훈에겐 이모밖에 없었습니다. 아빠는 자신을 쳐다보지도 않았고 진짜 엄마는 이미 세상에 없었어요. 정의 이모만이 자신을 안아주고 밥을 먹여주고 사랑해주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도훈은 결심했어요. 절대로 티내지 말자고요. 모르는 척 하자고요. 정의 이모가 계속 곁에 있어주기만 한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2년이 더 흘렀어요. 도훈은 8살이 되었고 곧 초등학교에 입학할 예정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온한 일상이었어요. 정혜는 여전히 창규와 도훈을 돌봤고 도훈은 밝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훈의 마음 한편엔 항상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혹시라도 정의 이모가 떠나가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요. 그리고 창규는 여전히 폐인처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정혜를 향한 감정도 도훈을 향한 애정도 없이요. 그저 하루하루를 그렇게 버티며 살아갈 뿐이었어요. 하지만 이 평온한 일상은 곧 산산조각날 운명이었습니다. 도훈이 초등학교 4학년이 되던 해 학교에서 정기 건강검진이 실시됐거든요. 초등학교 4학년. 도훈은 이제 10살이 되었습니다. 학교 생활도 잘하고 친구들과도 잘 지냈어요.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항상 조심스러웠습니다. 아빠는 여전히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고 도훈과 대화를 나누는 일도 거의 없었거든요. 도훈에게 정혜는 전부였어요. 엄마라고 불렀고 엄마라고 생각하며 자랐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항상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어렴풋이 들었던 어른들의 대화 때문이었습니다.
혹시 엄마가 진짜 엄마가 아닐 수도 있는 걸까 하는 생각만 하면 도훈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하지만 묻지 못했습니다. 물어봤다가 엄마가 떠나갈까봐 무서웠거든요. 어느 날 학교에서 정기 건강검진이 있었어요. 키와 몸무게를 재고 시력 검사도 하고 혈액 검사도 받았습니다. 일주일 후 건강검진 결과표가 나왔어요. 도훈은 가정통신문 봉투를 받아서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엄마한테 건강검진 결과라며 봉투를 건넸고 정혜는 받아서 내용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혈액형 항목을 보는 순간 정혜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AB형. 정혜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도훈의 혈액형이 AB형이라고요? 정혜는 창규에게서 들었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도훈이 O형이라고 했었는데요. 왜 다른지 이상했지만 정혜는 일단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도훈에게 말했어요. 건강검진 결과 잘 나왔다고, 걱정할 것 없다고요. 하지만 정혜의 마음은 불안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정혜는 창규의 방문을 두드렸어요. 창규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늘 그렇듯이요. 정혜는 도훈이 건강검진 결과가 나왔다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창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정혜는 결과표를 침대 옆 탁자에 놓고 방을 나왔어요. 그날 밤 늦게 창규는 그 결과표를 집어들었습니다. 결과표를 훑어보다가 창규의 눈이 한 곳에 멈췄습니다. 혈액형 AB형. 창규는 눈을 깜빡였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도훈이 태어났을 때 윤정이 분명히 O형이라고 말했었거든요. 창규는 침대에서 일어나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오래된 육아수첩을 찾아냈습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펼쳐보니 거기에는 윤정의 필체로 적힌 글씨가 있었어요. 도훈, O형. 창규는 중얼거렸습니다. 뭐지라고요? 분명 O형이라고 적혀 있는데 왜 학교 검진 결과는 AB형일까요? 다음 날 아침 창규는 오랜만에 방에서 나왔어요. 정혜는 깜짝 놀랐습니다. 창규가 스스로 방문을 열고 나온 게 얼마 만인지 모르겠었거든요. 창규는 건강검진표를 들고 정혜에게 말했어요. 도훈이 혈액형이 AB형이라고 나왔다고, 이상하다고요. 정혜도 어제 받았다고 대답했습니다. 창규는 윤정이 O형이라고 했었다며 육아수첩을 보여줬어요. 정혜도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학교에서 잘못 검사한 건 아닐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창규는 말했어요. 요즘 병원 검사가 얼마나 정확한데 그럴 리 없다고요. 창규는 불안한 표정을 지으며 학교에 전화해봐야겠다고 말했습니다. 창규는 학교 보건실로 전화를 걸었어요. 보건 선생님이 받았습니다. 창규는 4학년 박도훈 아버지라고 밝히며 건강검진 결과에서 혈액형이 AB형으로 나왔는데 혹시 잘못 기재된 거 아니냐고 물었어요. 보건 선생님은 잠시 자료를 확인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정확한 검사 결과라고, AB형이 맞다고요. 창규가 아이가 태어났을 때 O형이라고 들었다고 하자 선생님은 말했어요. 혈액형은 바뀌지 않으니 혹시 당시에 잘못 알고 계셨던 건 아니냐고요. 창규는 전화를 끊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정혜가 걱정스럽게 뭐라고 하냐고 물었어요. 창규는 AB형이 맞대요. 정확하다고 했대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며 말했어요. 자기는 O형이라고요. 정혜는 안다고 대답했습니다. 창규가 다시 말했어요. 윤정이는 O형이었다고요. 그 순간 정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창규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O형과 O형 사이에서는 AB형이 절대로 나올 수 없다는 걸요. 창규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고, 분명 윤정이가 O형이라고 했었다고요.
창규는 방으로 들어가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어요. 혈액형 유전에 관한 정보를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확인했어요. O형과 O형의 조합에서는 O형 또는 O형만 나올 수 있다는 거리요. AB형은 절대로 나올 수 없었습니다. 창규는 책상에 머리를 박고 앉았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윤정이 혈액형을 거짓으로 알려줬다는 건가요? 왜요? 그리고 만약 도훈이 정말 AB형이라면 창규의 가슴에 차가운 무언가가 스며들었어요. 설마 도훈이가 자신의 아이가 아닌 건가요? 정혜에게. 창규는 며칠 밤을 잠도 못 자고 고민했어요. 그리고 결국 정혜를 불렀습니다. 거실 소파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창규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자기는 도훈이가 자신의 친자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다고요. 정혜는 깜짝 놀라 창규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이냐고 물었어요. 창규는 혈액형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O형과 O형에서는 AB형이 나올 수 없다고,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하다고요. 창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윤정이 바람을 피웠었잖냐고, 그 남자와 사고로 죽었었고요. 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도훈이가 그 남자의 아이라면 이라고 말하다가 창규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혜는 창규의 손을 잡았어요. 진정하라고 말했습니다. 혈액형 하나만으로 단정 짓긴 이르지 않냐고요. 창규가 하지만 이라고 말하려 하자 정혜가 말했어요. 설사 그렇다고 해도 도훈이는 아무 죄가 없다고, 그 아이는 8년 동안 창규의 아들로 자라왔다고요. 정혜는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검사는 나중에 생각하고 일단 도훈이를 생각해 보라고, 그 아이한테 이게 얼마나 큰 충격일지 모르냐고요. 창규는 고개를 떨궜어요. 정혜의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진실이 알고 싶었어요. 창규는 미안하지만 친자 확인 검사를 해봐야겠다고 말했습니다. 정혜는 창규의 이름을 불렀지만 창규는 말했어요. 확실히 알아야 할 것 같다고, 이 불안을 안고는 못 살겠다고요. 정혜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말리고 싶었지만 창규의 마음도 이해가 됐어요. 정혜는 알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도훈이는 모르게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창규는 당연하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몰랐어요. 바로 옆 도훈의 방 문틈 사이로 작은 귀가 이 모든 대화를 듣고 있다는 거리요. 도훈은 자기 방 문을 살짝 열어둔 채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엄마와 아빠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엔 별 관심이 없었어요. 어른들 이야기니까요. 하지만 아빠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도훈은 귀를 기울였어요. 친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말이 들렸습니다. 혈액형이라는 단어도 들렸어요. 그리고 윤정이 바람을 피웠다는 말. 도훈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어렴풋이 알고 있던 것들이 머릿속에서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윤정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진짜 엄마였다는 것. 그 엄마가 바람을 피웠다는 것. 그리고 지금 아빠가 자신이 친자식이 아닐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 도훈은 이불을 꽉 움켜쥐었어요. 숨소리를 죽이고 계속 들었습니다. 친자 확인 검사를 하겠다는 아빠의 말이 들렸어요. 도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창규는 다음날 병원에 갔어요. 도훈의 머리카락 몇 가닥을 몰래 가져가서 친자 확인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2주가 걸린다고 했어요. 그 2주 동안 집안 분위기는 이상하게 흘러갔습니다. 창규는 평소보다 더 우울해 보였어요. 밥도 거의 먹지 않고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정혜는 애써 평소처럼 행동하려 했지만 표정이 어두웠어요. 웃으려고 해도 억지 웃음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도훈은 모든 걸 알고 있었어요.
아빠가 자신의 친자인지 확인하고 있다는 것. 엄마라고 믿었던 정혜가 진짜 엄마가 아니라는 것. 하지만 도훈은 아무것도 모르는 척했습니다. 학교에 가고 밥을 먹고 숙제를 했어요. 엄마한테 학교 이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이불 속에서 소리 없이 울었어요. 자신은 대체 누구일까요? 아빠의 아이도 아니고 엄마의 아이도 아니라면 자신은 누구일까요? 2주가 지났습니다. 창규는 병원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친자 확인 검사 결과가 나왔으니 방문해달라고 했습니다. 창규는 떨리는 손으로 옷을 입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상담실에 앉자 의사가 봉투를 건넸습니다. 창규는 천천히 봉투를 뜯었어요. 서류를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줄에서 눈이 멈췄습니다. 친자관계 확률 0.00%. 창규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생물학적 부자관계가 아니라고요. 창규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어요. 도훈이 자신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8년 동안 자신의 아들이라고 믿었던 그 아이가요. 창규는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정혜가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혜는 창규를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창규의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었거든요. 결과가 나왔다는 걸요. 그리고 좋은 결과가 아니었다는 걸요. 정혜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고요. 창규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비틀거리며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에 쥔 검사 결과지를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정혜는 그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확인했어요. 친자관계 확률 0%. 정혜의 손이 떨렸습니다. 창규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멍하니 앞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소리를 질렀어요. 전부 거짓말이었다고, 윤정도 도훈도 전부 거짓말이었다고 외쳤습니다. 창규는 탁자 위에 컵을 집어던졌어요. 컵이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 났습니다. 정혜는 창규를 진정시키려 했어요. 창규의 이름을 부르며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창규는 정혜의 손을 뿌리쳤어요. 창규가 소리쳤습니다. 8년이라고, 8년 동안 자신이 뭘 한 거냐고, 남의 자식을 키운 거냐고 외쳤어요. 윤정이 자신을 완전히 바보로 만들었다고 울부짖었습니다. 정혜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진정하라고, 도훈이가 들을 수 있다고요. 하지만 창규는 듣지 않았습니다. 창규가 말했어요. 도훈이는 자신의 아들이 아니라고, 이제 더 이상 책임질 수 없다고요. 정혜는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창규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자신은 이 집을 나갈 거라고 말했습니다. 정혜와 도훈, 둘 다 남의 일이라고요. 자신은 더 이상 이 거짓말 속에서 살 수 없다고 말했어요. 그 순간 방문이 열렸습니다. 도훈이 서 있었어요.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두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도훈이 들었던 거예요. 전부 다요. 창규와 정혜는 얼어붙었습니다. 도훈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아빠라고 부르며 자신이 아빠 아들이 아니냐고, 그래서 자신을 버리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창규는 도훈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고개를 돌렸습니다. 도훈은 다시 물었어요. 대답해달라고, 자신이 정말 아빠 아들이 아니냐고요. 창규는 한참 후에 대답했습니다. 그렇다고 아니라고 말했어요. 도훈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도훈은 뒤돌아 정혜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물었습니다. 엄마도 아니냐고, 엄마도 진짜 엄마가 아니냐고 물었어요. 정혜는 울먹이며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도훈은 다시 물었어요. 대답해 달라고요. 정혜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라고, 자신은 도훈을 낳은 엄마가 아니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정혜는 급히 덧붙였습니다. 그래도 자신은 도훈을 정말 사랑한다고 8년 동안 친자식처럼 키웠다고 말했어요. 도훈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도훈은 물었어요. 그럼 자신의 진짜 엄마는 누구냐고요? 정혜는 대답했습니다. 윤정이라는 사람이라고, 창규의 전 부인이라고요. 도훈이 다시 물었어요. 그 사람은 지금 어디 있냐고요? 정혜는 차마 말하기 힘들었지만 대답했습니다. 돌아가셨다고, 도훈이 아주 어렸을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요. 도훈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자신에게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빠도 아빠가 아니고 엄마도 엄마가 아니고 진짜 엄마는 이미 죽었고요. 창규는 방으로 들어가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정혜가 뒤따라가며 말렸습니다. 제발 진정하고 다시 생각해 보라고, 도훈이를 생각해 달라고 애원했어요. 하지만 창규는 듣지 않았습니다. 가방에 옷을 우겨 넣으며 말했어요. 자신은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다고, 이 모든 게 자신을 미치게 만든다고요. 창규는 짐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도훈이 바닥에 주저앉은 채 울고 있는 것도 보지 않았어요. 현관문을 열고 나가려는 순간 정혜가 창규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정혜가 울며 말했어요. 제발 가지 말라고요. 하지만 창규는 정혜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나가버렸어요.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닫혔습니다. 거실에는 정혜와 도훈만 남았어요. 정혜는 문 앞에 서서 멍하니 있었습니다. 창규가 정말로 떠나버렸어요. 자신을 사랑했던 그 사람이, 8년 동안 함께 살았던 그 사람이 그렇게 떠나버렸습니다. 정혜는 천천히 몸을 돌렸어요. 그리고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는 도훈을 봤습니다. 정혜의 가슴이 미어졌어요. 이 아이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요. 그저 태어났을 뿐인데 이렇게 모든 걸 잃어야 하나요? 도훈은 고개를 들어 정혜를 바라봤어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도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엄마 맞냐고요? 정혜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신은 도훈을 낳은 엄마가 아니라고요. 하지만 도훈은 다시 물었어요. 그래도 계속 자신의 엄마인 거 맞냐고, 자신을 버리지 않을 거 맞냐고 물었습니다. 정혜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정혜는 천천히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팔을 뻗어 도훈을 끌어안았어요. 도훈도 정혜의 품에 안겨 울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안고 울었어요. 텅 빈 집엔 그저 두 사람의 흐느끼는 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정혜는 도훈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으로 다짐했어요. 이 아이만큼은 절대로 혼자 두지 않겠다고요. 6개월 후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차가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왔어요. 정혜와 도훈은 여전히 그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창규는 한 번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연락도 없었습니다. 처음 몇 주는 정말 힘들었어요. 도훈은 밤마다 악몽을 꾸며 울었고 정혜는 그런 도훈을 안아주며 함께 울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일상을 되찾아갔어요. 아침에 일어나 밥을 먹고 도훈은 학교에 가고 정혜는 집안일을 했습니다. 저녁이 되면 함께 저녁을 먹고 TV를 보다가 잠들었어요. 둘만의 작은 일상이었지만 그 일상이 두 사람을 지탱해 주었습니다. 어느 봄날, 토요일 아침이었어요. 정혜는 부엌에서 도훈이 좋아하는 김치볶음밥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도훈은 거실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어요. 창문으로 따스한 봄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도훈이 부엌을 향해 말했어요. 엄마, 오늘 학교에서 재미있었던 일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혜는 뭐냐고 물었어요. 도훈은 친구가 자기한테 그림을 그려줬다고 엄청 웃긴 그림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하는 도훈의 목소리에는 웃음이 섞여 있었어요. 정혜는 손을 멈추고 도훈을 바라봤습니다. 도훈이 웃고 있었어요. 6개월 만에 처음 보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정혜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그래, 그 친구 이름이 뭐냐고 다음에 우리 집에 놀러 오라고 하라고요. 도훈은 좋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을 먹고 난 후 두 사람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도훈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한테 물어봐도 되냐고요. 정혜는 뭐든지 물어보라고 대답했어요. 도훈이 물었습니다. 아빠는 왜 안 오냐고요. 정혜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어요. 아빠는 많이 힘들어 하셨다고, 그래서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셨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도훈이 다시 물었어요. 자기 때문이냐고요. 정혜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라고, 절대로 도훈이 때문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도훈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고, 이 모든 건 어른들의 문제였다고 말했습니다. 도훈은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는 자기를 버리지 않을 거 맞냐고요. 정혜는 도훈을 꼭 안아주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자신은 어디에도 가지 않을 거라고요. 도훈은 엄마라고 작게 불렀습니다. 정혜는 왜 그러냐고 물었어요. 도훈이 말했습니다. 사랑한다고요. 정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정혜도 말했습니다. 자신도 도훈을 정말 많이 사랑한다고요. 그날 밤 도훈을 재우고 난 후 정혜는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보름달이 떠 있었습니다. 정혜는 지난 8년을 되돌아봤어요. 창규를 사랑했던 시간, 도훈을 키웠던 시간, 그리고 모든 게 무너졌던 그날.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행복했던 순간도 있었고 고통스러웠던 순간도 있었어요. 하지만 정혜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도훈을 만났고 그 아이를 사랑할 수 있었으니까요. 정혜는 생각했어요. 혈연이 전부는 아니라고요. 함께한 시간, 나눈 사랑, 그것이 진짜 가족을 만든다고요. 도훈은 자신이 낳은 아이가 아니에요. 하지만 8년 동안 함께 웃고 울며 키운 소중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럴 거예요. 다음 날 아침 도훈이 일어나 거실로 나왔어요. 정혜는 아침 식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도훈은 식탁에 앉아 물었어요. 오늘 뭐 먹냐고요? 정혜는 도훈이 좋아하는 계란말이랑 소시지라고 대답했습니다. 도훈은 좋아하며 웃었어요.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와 식탁을 비췄어요. 도훈이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날씨 좋은데 공원 갈까요? 라고요. 정혜는 좋다며 웃었습니다. 밥 먹고 바로 나가자고 말했어요. 도훈은 신이 나서 밥을 빨리 먹기 시작했습니다. 정혜는 그런 도훈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이 아이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형태의 가족이 있습니다. 피를 나눈 가족도 있고 피를 나누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이어진 가족도 있어요. 정혜와 도훈은 후자였습니다. 혈연으로 맺어지지 않았지만 사랑으로 이어진 가족이었어요. 그들에게는 여전히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창규가 남기고 간 빈자리, 윤정이 남긴 비밀, 그리고 진실을 알게 된 후의 고통. 하지만 그 상처들은 시간이 지나며 천천히 아물어갔어요. 그리고 두 사람은 알게 됐습니다.
진짜 가족이란 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함께한 시간과 사랑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요. 도훈은 정혜를 엄마라고 불렀고 정혜는 도훈을 아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어요. 두 사람은 서로에게 가족이었고 앞으로도 영원히 가족일 거예요. 햇살이 내리쬐는 봄날 손을 잡고 공원으로 향하는 두 사람의 뒷모습은 그 어떤 가족보다도 따뜻해 보였습니다.